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기초문제 살펴보고 있죠?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 과목은 성인 과목이 되시겠어요.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의신념 식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신의신념은 신장의 세균성 감염 질환이죠.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이 이제 장기화돼서 치료를 못한 경우에 신의신념으로 진행이 되실 수가 있죠.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고요. 구역구토, 옆구리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 신의신념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하죠. 신장 질환자분들은 대표적으로 식사로 저염, 저담배, 고탄수화물 식사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저염은 부종과 고혈압이 유발되면 신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염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단백질은 제한하는 이유는 질소산화물들 있죠.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단백질 섭취를 한다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줄이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단백질을 줄이다 보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체내 단백질 분해를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사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부종 때문에 신장질환자분들이 대부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신념은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뇨를 촉진하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수박이나 팥같이 이제 이뇨 돕는 식품들을 드시고 소변을 산성화하는 것도 세균성 감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크랜베리라든지 체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신의신념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문제 풀어보신다면 첫 번째가 수분 섭취는 늘리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 크랜베리 같이 소변을 산성화하는 음식 섭취를 늘린다. 맞아요. 답은 2번이 되시겠죠. 3번에 단백질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 열이 나면서 탈수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염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늘릴 필요는 없으세요. 5번에 증상이 없어지면 약을 중단한다. 신의신념은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에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항생제를 끊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답은 2번이 되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당뇨 환자 간호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우리 당뇨 환자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섭취한 식사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실 수 있죠. 열량을 조절하고 단순당 섭취를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저염, 저지방 식사하시는 거 필요하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을 천천히 먹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많이 드시는 거 필요해요. 적어도 운동을 할 때는 1시간 전에 인슐린 주사를 투약하거나 식후에 운동하시는 거 필요해요. 너무 과격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매일 운동 후에는 발 상태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 저혈당 나타났을 때는 단순당, 빨리 흡수되는 설탕물이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거 필요하죠. 저혈당의 증상은 식은땀, 떨림, 오심, 오한, 두통, 졸음, 어지러움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당뇨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섭취한 식사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하게 한다. 제일 적절하죠. 1번이 답이네요. 2번 당지수 GI 같은 경우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를 이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 이상인 식품은 당뇨 환자분들은 피하셔야 되는 거죠. GI는 55 이하로 드시는 게 필요해요. 55 이하에 추천하는 식품들이 현미, 통밀빵 뭐 이런 것들이 되실 수 있죠. 3번에 과일은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과일은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량을 드시는 게 필요하죠.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드시는 건 좋지만 과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피하셔야 돼요. 4번에 저혈당 시에는 단순당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스라든지 설탕물들을 드시는 거 필요해요.
5번에 과격한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식후에 하시는 거 필요하고 유산소로 가볍게 운동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수근관 증후군도 출제가 됐다고 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사 방법이 뭐냐? 팔렘 검사가 되실 수가 있죠. 자, 수근관 증후군 먼저 살펴보시면 손목으로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특히나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손바닥과 손가락 쪽, 엄지 쪽이 심하게 이제 저리다든지 감각 이상을 느끼실 수가 있죠. 진단하는 방법은 팔렘 검사가 있는데 양쪽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1분 정도 유지하시면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심해질 때 양성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의심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죠. 티나 검사도 있는데 손목 부위에 튀어나온 부위를 이제 두드리게 되면은 손가락이라든지 손바닥 쪽이 통증이나 저림감이 있으면 양성으로 평가하실 수 있죠. 수술도 가능하신데 수술 후 관리도 기억해 주시면 좋죠. 수술 직후에 바로 손가락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손목과 팔은 좀 올려놓고 계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손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호 장구들을 좀 끼워주시면 좋겠고 4에서 6주 동안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리하지 않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도 풀어볼까요?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뭐냐? 팔렘 검사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있는 수근관 증후군이 답이 되시겠어요? 골 관절염도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비교하는 문제 많이 출제되죠. 퇴행성 관절염부터 살펴보시면 얘는 오래 써서 관절이 마모되고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죠. 통증의 양상이 이제 마모가 된 거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쓸수록 통증이 증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한 저녁이나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0세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 60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폐경기 여성에게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무릎이나 척추, 엉덩이, 손가락, 관절 부위에 이제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신작용은 없고 치료로는 연골을 보호한다든지 체중을 감량한다든지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 체중 부하를 못하게 하는 수영이나 가벼운 걷기, 체조 등이 운동이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노인 환자분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무릎의 통증으로 권할 수 있는 운동은 하면 대표적으로 수영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에 반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생 양상에서도 손가락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가락 끝부분엔 거의 잘 나타나지 않죠. 전신작용이 있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인데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발열 등이 동반될 수 있어요. 얘는 면역 치료를 근본적으로 하시고 염증 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로 풀어보시면 골관절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보시면 1번에 아침에 가장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설명이죠. 2번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한다. 맞죠? 답은 2번이네요.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의 무게 부하를 심하게 하시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한다든지 적절한 운동을 한다든지 온요법을 한다든지 하는 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3번에 피로나 체중 감소, 입맛 저하를 호소한다. 이건 전신 증상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4번에 손가락에 대칭적으로 통증이 있다.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나죠. 5번에 면역체계 이상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절제술 환자의 간호도 출제가 됐다고 해요. 위절제술 환자 하면 우리 급성 이동증후군 기억하셔야 되죠.
다량의 음식물이 위에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분비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럼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또 갑자기 저혈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 복부 팽만, 오심구토, 빈맥, 어지러움, 발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를 급성 이동증후군이라고 하시면 돼요. 얘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절제 환자분들은 어떻게 식사하시냐? 과식하지 않으셔야 되고 식사가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시면 좋죠. 그래서 삼투압이 너무 높은 단 음식 같은 거, 짠 음식 피하시는 거 필요하고 식사 도중에는 빨리 내려가게 하는 물 종류를 피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식전 식후에 30분 동안은 물 섭취를 제한하시는 거 필요하죠. 밥 먹고도 똑바로 눕지 않도록 하고 약간 비스듬히 기댄 듯한 자세를 취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위절제술 환자분들이 특히나 비타민 B12 흡수 장애로 인해서 빈혈이 발생하죠. 이 빈혈의 종류는 뭐냐라고도 많이 물어보는데 악성 빈혈이죠. 그래서 위절제술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를 근육 주사해 주시면 좋죠. 위절제술 환자의 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식구 똑바로 앉아있게 한다. 약간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2번에 고탄수화물 식사 제공한다. 고탄수화물 식사는 피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고혈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3번에 식사 중에 다량의 물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해요. 4번에 이 복부 수술하신 분들은 특히나 절개부의 통증으로 심호흡을 잘 피하려고 하는데 베개 같은 걸로 복부를 지지하고 심호흡을 계속 권장하시는 거 필요하죠. 5번에 악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타민 B12를 근육 주사한다. 5번이 답이 되실 수가 있죠. 대상포진도 출제가 됐다고 해요. 신경절에 따라서 통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거죠. 수두바이러스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민 로션 국소적으로 도포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 진통제나 항염증제, 항바이러스제 투여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항바이러스제로 아시클로버 사용하실 수 있죠. 대상포진 환자분들은 휴식과 안정을 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많이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냉찜질 하시거나 긁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들은 대상포진 이제 예방접종 필요하시죠. 65세 이상은 필수로 권고하시고 55세 지나서부터 이제 대상포진을 접종하시는 거 필요해요. 어렸을 때 수도 접종을 했다고 해서 다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65세 이상이면은 다시 예방접종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대상포진 문제도 풀어볼게요. 1번 보시면 신경절을 따라 수포성 발진이 나타난다. 맞죠? 어렸을 때 걸렸던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서 발현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도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3번에 신경절을 따라 수포성 발진은 띠를 이루는데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양쪽에 생기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4번에 수두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에 예방접종이 가능해요. 수두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영아일 때 12에서 15개월에 접종을 하는데 65세 이상에서도 대상포진 접종을 다시 권고하고 있는 거죠. 파킨슨 환자 간호도 출제가 됐는데 파킨슨 환자의 시기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파킨슨 환자분들은 운동 완만, 서동이죠. 근육의 강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사고, 걸을 때 이제 넘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피로감이라든지 우울, 수면장애, 변비가 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춤 간호를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파킨슨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이 대표적으로 레보도파죠. 레보도파는 흡수 문제로 단백질하고 같이 섭취하면 흡수가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하고는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파킨슨 환자분들은 삼킴 장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먹이고 점도 있는 거 드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섬유질 식사가 필요하실 수가 있고, 근육의 경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거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수동 관절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문제로도 풀어볼게요. 1번에 보시면 약물 흡수를 위해 고단백식이를 제공한다. 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레보도파를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하고 같이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2번에 기립성 저혈압 예방을 위해서 자세를 천천히 변경한다. 맞죠? 레보도파를 드시는 경우에 특히나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서동도 있는 것도 문제지만 동작을 천천히 하셔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거 꼭 필요하실 수 있죠. 3번에 식사 시에 맑은 유동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파킨슨 환자분들은 연화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점도 있는 걸 드시는 게 필요해요. 맑은 액체보다는 약간의 점도 있는 연두부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죠. 4번에 요실금이 있으므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요실금이 있을수록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는 늘리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나 파킨슨 환자분들은 변비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 섬유질, 많은 식사 꼭 권하셔야 되죠. 5번에 거동이 불편함으로 침상 난간을 내려놓는다. 이런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은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난간을 올리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럼 답은 2번이 되시는 거죠. 의식 상태도 출제가 됐는데요. 혼돈이 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혼돈, 착란, 컨퓨즈는 경한 의식장애예요. 사고나 기억, 주의력, 진압력 장애가 있는 거죠. 깨어있지만 대답도 해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혼돈 상태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식 5단계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명료죠.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고 진압력이 있는 상태를 명료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졸린 상태, 기면이라고 표현하죠. 이때는 소리에 반응을 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해요. 근데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잠을 자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혼미 상태에서는 얘는 이제 간단한 자극으로는 깨지 않아요. 큰 소리나 통증이나 강한 자극을 줬을 때 눈을 뜨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혼수 같은 경우는 혼미와 다르게 이제 자극이 아니라 통증을 주었을 때 반응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픈 자극에만 반사적으로 꿈틀꿈틀거리는 상태 반혼수라고 보시면 되죠. 혼수는 어떠한 자극에도 각성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식 상태의 문제를 풀어보면 깨어있지만 진압력이 없고 질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환자의 의식 상태는 무엇이냐 했을 때는 3번에 있는 혼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량 흡입기도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흡입기는 이제 천식 환자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에게 호흡기 치료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용기가 약물이 들어있어서 분사해서 폐에 직접 전달하는 형태예요. 호흡을 잘 하셔야지 흡인이 잘 되실 수 있죠. 약물통과 흡입구 덮개로 구성이 대부분 돼 있고 누를 때마다 정확한 약들이 분무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흡입기가 아래로 오게 세워가지고 덮개를 열고 부드럽게 2, 3회 흔드는 게 중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자세는 반자위를 취하시면 좋겠죠. 숨을 충분히 내쉰 후에 입에다가 흡입기를 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흡기를 하시는 거죠. 흡기를 하면서 동시에 약동을 세게 누르면서 약을 천천히 들이마시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입은 떼고 숨을 바로 내쉬지 않고 5에서 10초 동안 참았다가 천천히 호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흡기와 호기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약을 분무할 때는 흡기를 하시고 바로 뱉어내는 호기를 하지 않고 약간 10초 정도 참았다가 숨을 내쉬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끝나고 나면 입도 한 번씩 헹궈주시면 좋죠. 스테로이드나 기관 확장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입안을 한 번씩 헹궈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정량 흡입기 문제도 풀어보시면 천식 환자에게 정량 흡입기 사용 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1번에 약은 흔들지 말고 바로 사용하세요. 약은 2, 3회 흔들어야 된다고 했죠. 2번에 흡입기를 누르면서 숨을 내쉬도록 하세요. 흡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숨을 들이쉬세요 하시는 게 필요하죠. 3번 누워서 하시면 효과적이에요. 반자위나 자위를 취하시는 게 효과적이실 수 있죠. 폐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으실 수 있어요. 4번에 운동 15에서 20분 전에 예방적으로 사용하세요. 맞죠? 4번이 되실 수가 있어요. 천식 환자분들이 운동할 때 이제 숨이 가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투약하시면 좋죠. 5번에 사용 후 입 헹구는 건 필요 없다. 아까 입을 헹구셔야 된다고 했죠? 약물이 입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섞였을 때 입안에 아구창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로 꼭 헹구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